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월요 스페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네요.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프루스트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 작가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른 여러 작품뿐만이 아니고 여러 그 주변의 책들을 보게 되죠.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이런저런 책을 뒤져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책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도서관 가서 찾아보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알랭 드 보통,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연애에 관한 소설도 쓰고 했죠. 알랭 드 보통이 쓴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원제는 How Proust Can Change Your Life입니다. 프루스트는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가. 근데 이 보통 알랭 드 보통의 글솜씨는 보통의 펜이 아니더라도 알 겁니다. 쉽게 쓰면서도 깊이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언어로 썼으면서도 프루스트 작품에 관한, 프루스트 작품이라고 해봐야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가 대표적이자 최종적이기도 하죠. 물론 그 전에 이 쾌락과 나날이라는 이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참깨와 백합, 백합과 참깨라는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사상가의 책을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가 최종적이고 대표작이죠. 이 소설에 관한 얘기까지 아울러서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프루스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프루스트는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열등감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이기도 했고요. 평민 출신이었는데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의 어떤 계급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평민 출신인데 대단히 뛰어난 의사여서 이 여성의 위생, 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제안을 한 사람이고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틈에서 매일 그 천식으로 골골 앓는 그 아들 프루스트는 대단히 민망했겠죠.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천식으로 골골하는 약해 빠져서 힘겨워하는 이 아들을 끝까지 감싸돈 게 바로 엄마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서도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연구자의 의견을 빌자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 물론 어머니도 등장합니다만은 이 할머니 있죠. 이 할머니가 주로 어머니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할 예정입니다만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와서는 되게 외가 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친가 쪽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알랭 드 보통의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이 책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도서관에서 찾아보라고 제가 강조하냐면은 이 책을 간행한 출판사 생각의 나무, 참 좋은 책을 많이 냈었는데 이 생각의 나무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헌책방에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프루스트 좋아하시는 분은 알랭 드 보통의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우선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이 책 읽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는 대작이 훨씬 흥미진진하게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자, 네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우리는 제1편에서 스완덱 쪽으로 해서 꽁브레 했었습니다. 레오니 숙모, 이것도 외가 쪽이죠. 숙모 댁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2부가 스완의 어떤 사랑, 스완의 젊었을 때 사랑 얘기했었죠. 오데트와의 사랑. 그리고 3부, 제1편, 제3부가 고장들의 명칭에서 오늘 얘기가 발백이나 이런 몇몇
제네바나 이런 데 대한 명칭들 얘기를 하고요.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에 대한 명칭들 얘기하고 이 명칭과 함께 질베르트와의 만남을 얘기한 짤막한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2편 제1부 스완 부인의 주변에서를 봐줬습니다. 질베르트와의 사랑이 핵심적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화자의 나이로 따지면은 14, 5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17살쯤입니다. 17살쯤 이 발백이라는 해안가 그 해수욕장이 있는 작은 그 도시에서 소녀들 만나고 화가 엘스티를 만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제2편 제2부 고장들의 명칭 고장입니다. 이 이름, 이 제목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1편 제3부에 있었던 고장들의 명칭에서 명칭, 고장들의 이름을 둘러싸고 상상을 펼쳤었고요. 짤막하게. 그리고 고장들의 명칭에서 고장은 이제 발백이라는 이 꽁브레와 파리와 이 발백과 베네치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고장으로서, 이 고장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발백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란 뜻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2편의 제목이 피어나는 소녀들의 그늘에서였잖아요. 바로 이 소녀들의, 한참 피어나는 이 소녀들, 4명이죠. 4명의 소녀들과의 감정의 교감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들의 명칭 고장, 이 제2편 제2부가 피어나는 소녀들의 그늘에서라는 제목에 부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 제2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읽어야 한다는 이 강박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꼭 뭐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음미하듯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둘러 읽으시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따옴표가 많으니까 이 번역은 또 직역에 가깝다 그랬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도 하시고요. 이렇게 저처럼 예쁘게 포스트잇도 붙이시고, 그리고 앞에다가 인물 관계도도 그리고요. 페이지마다 메모도 하시면서 한번 이 책을 더듬더듬 그리고 뚜벅뚜벅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혀 다른 경지가 열릴 테고요. 우리 알랭 드 보통이 얘기했듯이 프루스트의 이 책이 우리의 삶을 정말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꾸고야 말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의 총체, 그 화학적 총합이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제2편 제2부 개요 짧게 보겠습니다. 질베르트에 대한 사랑의 병에서 어렵게 벗어난 나는 2년 뒤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그 프랑스와주와 함께 바닷가 발백으로 떠납니다. 대부분 발베크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영식 선생 번역자는 발백이라고 쭉 씁니다. 이렇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니까 아마 저 뒤에 마르셀이라고 나오죠. 나가 17살쯤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프루스트가 1871년생이니까 이 프루스트의 그 연령과 이 맞세워 놓고 보면은 서기로 따지면은 1888년, 9년 요 무렵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3공화정이 출발하고 나서 좀 지났죠? 그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벨 에포크죠. 좋았던 시절입니다. 기차 여행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기차 여행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은 뭐 꼬냑이나 맥주를 마시면 좋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17살 내가 맥주를 먹고 보는 그 환상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카페 올레라 그러죠. 이 카페 올레를 파는 그 소녀에 대한 이 환상들이 또 펼쳐지기도 하죠. 이 기차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차는 우리의 이 의식,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적 사건이었죠. 기차의 등장이라는 건. 문명의 이기와 관련해서도 이 소설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전화도 그렇고요. 기차도 그렇고요. 사진도 그렇고.
이건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차 여행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랑 호텔에 대한 묘사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인 에메라는 사람도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텔 보이들에 대한 그 인상도 놓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옛 친구 빌 파리지 부인을 만납니다. 이 후작 부인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마르셀을 마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죠. 빌 파리지 부인과 함께하는 마차 드라이브. 나는 드라이브 도중 위디메닐의 세 그루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문학적 소명을 떠올립니다. 이 위드메닐의 세 그루 나무에 대한 이 환상들은 뒤에서 잠깐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빌르 파리지 부인이 나에게 자신의 조카 드 생누를 소개합니다. 드가 들어가니까 귀족이라는 걸 알겠죠. 귀족 출신이라는 것. 귀족과 평민, 중산층 이 갈등들도 따로 한번 깊이 있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바닷가 방파제에서 피어나는 소녀들 알베르티느, 앙드레, 지젤 그리고 로스몽드를 만납니다. 나는 또 화가 엘스티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엘스티르는 마르셀을 예술 창작 쪽으로 이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복습 겸해서 잠깐 떠올려 볼까요? 우리 사랑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뭐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면은 사랑과 관련해서는 스완 오데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완 부인이죠. 그리고 질베르트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오늘 등장하는 알베르티느가 있습니다. 예술과 관련해서는 작가인 베르고트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인 뱅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가인 엘스티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문학, 음악, 미술의 영역에서 화자인 마르셀의 예술적 감수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 지적, 분신 또는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무대는 발백과 그 주변입니다. 인물은 할머니와 프랑스와즈가 있고, 어머니의 대리인입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장면 눈물겹습니다. 대단히 좀 유아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다 들어서도, 30이 들어서도 엄마라 부르면서 어머니 품을 떠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꽁브레라는 작품, 이 소설의 제1편, 제1부가 바로 어머니의 키스 사건 아닙니까? 키스를 안 해주고 잠들었을 때 공포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프랑스와즈가 있고요. 민중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여기서 발백에서도 이 프랑스와즈의 진가는 어김없이 발휘됩니다. 내가 있는 데는 반드시 프랑스와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르 파리지 후작 부인이 있고요. 이 그랑 호텔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프랑스어입니다. 빌르 파리지 후작 부인이 있고요. 로베르 드 생누입니다. 나중에 관계도를 볼 텐데 이 로베르 드 생누는 다음 시간에 할 게르망트 공작 집안의 조카입니다. 빌르 파리지 후작 부인의 손주인데 그러니까 빌르 파리지 로베르 생누에게는 빌르 파리지 후작 부인이 외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로베르트 드 생누는 귀족인데 니체와 프루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화주의자라는 점 주목하십시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강남 좌파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일권부터 나왔던 사람이죠. 나의 아버지는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부정하는 이 프랑스 소설이나 영국 소설이나 이 유대인 문제는 참 보통이 아닙니다. 미국 소설도 그렇죠. 이 유대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심각한 이 문학사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형적인 속물로 그려집니다. 이 블록이 베르고트라는 작가를 마르셀에게 소개했었죠. 그리고 블록의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희화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누이 동생들까지. 그리고 사를리스 남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1권 1편, 제1편이죠. 제1편, 제1부 마지막쯤에 이 스완네 쪽으로 갈 때, 이제 메제글리제죠. 이 스완네 쪽으로 갈 때 스완네 집에서 잠깐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를리스 남작이 바로 게르망트 공작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반발하는 그런 기이한 캐릭터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상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쯤. 엘스틸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티느라는 그 소녀들 중에 한 사람. 키스를 하려다가 초인종 울리면서 못하게 하죠. 앙드레, 로스몽드, 지젤, 이 소녀들이 바로 피어나는 소녀들입니다. 이 피어나는 소녀들 그늘에서 어떤 이 정서적 이 환상을 펼치는지, 그리고 인상들의 깊이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요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간결한데 어떠한 인상들의 그 이면들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그 지점들을 찾아가는 게 이 소설을 읽는 재미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나무 한 그루에서 또는 풀 한 포기에서 그 깊은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랑호텔의 풍경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30년대를 대표하는 모더니스트 이상의 시 중에 망가쟁 데 노보떼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백화점 풍경을 그린 시인데 그 시가 떠올라서였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작은 소도시의 그랜드 호텔이라는 뜻이죠. 그랑 호텔이 있고요. 호텔에 뭐 식당이 있고 이런 카페 같은 게 있겠죠. 그게 바로 수족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경하러 오는 그 동네 사람들 얘기입니다. 볼까요? 또한 저녁마다 그들은 호텔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는 전기샘들이 거대한 식당 안으로 빛을 펑펑 쏟아내어 식당이 광막하고 경이로운 하나의 수족관처럼 변하였고, 그것이 유리벽 앞에서는 황금빛 소용돌이 속에서 천천히 일렁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물고기들과 이상한 연체동물들의 생태만큼이나 기이하게 보이던 그 속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보기 위하여 발백의 노동자들과 어부들은 물론 중산층 사람들까지도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유리벽을 향해 몰려들곤 하였다. 그러니까 전기샘들이 거대한 식당 안으로 빛을 펑펑 쏟아냈다라는 비유가 참 재밌죠. 전기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전기가 들어와서 이 호텔 식당을 밝히고 있고요. 이게 마치 수족관처럼 보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나 이상한 연체동물처럼 보이고, 그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기웃거리고 있고, 그런 장면입니다. 재밌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위드메인질의 세 그루 나무, 오래된 나무입니다. 우리 이 잃어버린 시를 찾아서를 보다 보면은 몇몇 그 이정표가 되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화들이 있고 환상들이랄까 그런 그 기억을 환기하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봤던 게 마들렌느 과자. 기억나시죠? 이 마들렌느 과자가 환기하는 기억의 연수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마르땡빌의 종각. 아주 중요합니다. 이 꽁브레 마을 랜드마크 같은 그 마르땡빌 그 성당의 종각의 모습. 그리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쌍젤리제에서 우리 그 질베르트 만날 때 쌍젤리제 공원 화장실의 곰팡이 냄새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후각이 환기하는 기억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위디메닐의 세 그루 노목, 이것도 아주 길게 이 세 그루 오래된 그 나무가 환기하는 그 인상이 무엇인지, 풍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기억과 상상으로 이어지는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도 구두끈이나 풀먹인 냅킨, 그리고 사생아 프랑스의 표지 등에 대해서 그 인상의 이면들을 읽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드메닐, 우리 빌 파리지 부인의 마차를 타고 가다가 스쳐 지나간 세 그루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자신에게 문학적 소명을 일깨웠다는 것이죠. 아주 명문장인데 PPT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나무들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에게 신탕을 내리겠다고 하는 무녀들이나 노른느들의 원무 같은 신화적 환영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우리의 공동 추억을 간곡하게 환기시키는 과거의 유령들, 즉 내 유년 시절의 동무들, 사라진 내 친구들의 유령들이라 믿었다.
나는 나무들의 천진스럽고 열렬한 몸짓 속에서 말할 능력을 상실하여 자신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를, 그러나 우리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바를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임을 느끼는 우리가 사랑하였던 어느 존재의 무력한 슬픔을 보았다. 문장도 아름답고요. 이 나무 한 그루가 내포하고 있는 은유의 그 폭이랄까 깊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공동의 추억을 간곡하게 떠올리는 과거 유령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신화적 환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유년 시절의 동무들의 유령들을 보는 거죠. 그 기억들을 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못하고 서 있는 나무들에서 어떤 이 존재의 무력함까지 발견합니다. 그걸 자신이 언어로 재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위드메인일의 세 그루 오래된 나무의 인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인상의 핵심에 진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은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 안 읽으셔도 좋으니까 이 부분 124쪽이라고 표시났죠. 이 124쪽 근처를 보시면은 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나무를 지나치는 부분, 그리고 지나간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문장인지. 이건 하나씩 옮겨 적으면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2편, 제2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엘스티르라는 화가입니다. 근데 이 엘스티르는 비슈란 이름으로 이 베르듀랭의 그 사교 응접실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비슈가 암소라는 뜻인데요. 베르듀랭의 그 응접실에서 만났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리고 뭔가 덜 떨어지고 약간 뭐랄까 불쾌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스티르라는 이 화가한테는 고독을 깊이 응시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예술 세계를 펼치는 그런 위대한 작가로 거듭나 있습니다. 이 편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이 엘스티르의 그 지론에 따르자면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 인용한 부분 뒷부분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영혼의 심연으로 깃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깊은 고통들을 넘어서서야 비로소 위대한 영혼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게 엘스티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젊었던 시절에 그 추억을 되새기는 것조차 불쾌하여 추억마저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질 정도의 말을 단 한 번도 아니하였고, 그러한 생활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거를 전적으로 개탄만 해서는 아니 되니 우스꽝스럽고 오추한 온갖 변신을 거듭하지 않고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나마 현명해진 마지막 변신 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해서 가장 좋아하는 10문장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로 주저없이 꼽을 문장입니다. 우리 누구나 어릴 때부터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착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못된 짓도 하고요, 나쁜 짓도 하고, 저도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워서, 불쾌해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정말 추한 생활들, 불쾌한 일들, 얼마나 못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활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엘스티르는 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냐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엘스티르는 그러한 그 부끄러운, 추악한, 불쾌한 과거를 전적으로 통탄만 해서는, 개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스꽝스럽고 추한 온갖 변신을 거듭하지 않고는, 이 변화하지 않고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나마 현명해진 마지막 변신 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서 이 정말 추했던 내 모습을 끝없이 벗으면서 가장 현명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엘스티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앞뒤 부분까지 함께 보셔야 전체적인 맥락이 통하는데 요점은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추억, 부끄러운 추억, 이것과 대면하면서 다시는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그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화가 엘스티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지 대단한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술가의 길이기도 하겠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엘스티르의 화실을 둘러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엘스티르는 어떤 화가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실을 두고 이 화자는 새로운 천지창조의 실험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인상파 화가의 그 철학과 아주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들 속에서, 그것들 화폭입니다. 그림입니다. 각 화폭의 매력이 문예에서 흔히 은유라 칭하는 것과 유사한 묘사한 사물들이 겪은 일종의 변신이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 신께서 일찍이 사물들에게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창조하신 반면 엘스티르는 사물로부터 그 명칭을 박탈하거나 그것들에게 다른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서양에서는 이게 신이 늘 문제죠. 신이 사물들에게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걸 창조했다면 엘스티르는, 이 화가는 사물로부터 그 명칭을 박탈하거나 그 사물들의 다른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을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학의 개념이란 늘 새롭게 재정의함으로써 철학의 자신의 언어로 사유를 펼친다고들 하죠. 훌륭한 철학자의 경우에는 엘스티르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화자 마르셀은 바로 엘스티르의 그 위대한 점을 사물들에게 새로운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바로 위대성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는 것이었죠. 이 부분 앞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은 소설가 베르고트, 음악가 뱅테유, 그리고 화가 엘스티르, 이 예술의 정신적 스승, 영혼의 스승들이 어떤 그 사상을 펼쳐 보이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쓰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겠죠. 이런 그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이 지적인 호기심에 대한 그 욕망과 함께 또 하나가 놓칠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과 예술, 이게 두 축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큰 바퀴가 바로 사랑, 욕망과 예술, 그죠? 지혜에 대한 그 갈망입니다. 이 두 개가 축입니다. 두 개가. 이 두 개를 축으로 해서 굴러가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적 흐름 속에서 어떤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이 감수성이 결합해서 어떤 문학자로서 거듭나는, 어찌 보면 성장소설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마르셀의 이 얘기를 펼쳐 보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의 큰 줄거리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뭔가는 우리 첫째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여기서는 알베르티는데, 질베르트든 알베르티든 하나의 윤곽이고요. 그 윤곽에 온갖 이미지들,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는 주체입니다.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환상처럼 다 부서지기도 하죠.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베르티는 하나의 윤곽에 불과했고 그 위에 쌓인 것은 모두 내가 그렇다고 믿은 것들이었으니 연정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심지어 양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연정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니까 연정 사랑 속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이미지나 환상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 봐도 많다는 겁니다. 양적으로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실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의 이미지의 성체가 구축되는 거죠. 환상의 성체가. 이걸 우리 둘째 시간에 소개해드렸듯이 이성복 선생은
지드와 프루스트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에서 이걸 내면의 인형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인형을 구축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사랑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실제적인 사랑에서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서 실제 사랑의 의미들을 읽어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상이 쌓아 올린 성체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프루스트는 얘기하네요. 이 프루스트의 사랑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환상이다. 이 부분은.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욕망의 색깔과 향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피어나는 소녀들의 그늘에서 이랬잖아요. 이 편 전체 제목이 바로 이 소녀, 네 명의 소녀, 알베르티느, 지젤, 그리고 로즈몽드, 그리고 앙드레. 이 소녀들의 그늘에서 어떤 색깔과 향기를 맛보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알베르티느 및 그녀의 친구들과 내가 맺었던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는 최초의 진정한 기쁨이 특이한 향기를 남겼고, 그것은 햇볕 아래에서 익지 않은 포도 등 강제로 축성 재배한 과일에는 어떠한 인위적 기술로도 함유시킬 수 없는 향기이다. 잠시나마 그녀들이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었던지라. 왜 아니었겠어요? 초자연적인 존재였던지라 그녀들이 아직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녀들과 맺었던 지극히 평범한 관계들에 다소간의 경이로움을 부여하거나 혹은 그보다는 그러한 관계들의 일체의 진부함이 끼어들지 못하게 보호해 주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인위적으로 속성 재배에서는 감행할 수 없는 그런 향기였고요. 그리고 경이로움을 부여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향기와 맛이었습니다. 17살의 소녀들의 그늘에서 소녀들과 고리잡기 놀이인가요? 이 놀이도 하고 또 피크닉이라고 하죠. 이 샌드위치 싸서 피크닉 가고 했던 것들, 그리고 서로 눈 맞추고 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설렘,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랑의 또 욕망의 색깔과 향기로 경이롭게 초자연적으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마르셀, 나아가 구성해 나가는 사랑의 밑바탕 중에 하나겠죠. 질베르트의 사랑이 있었고, 이제 알베르티느와 그 외 소녀들의 그늘에서 맛본 색깔과 향기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에르스티리라고 했죠. 에르스티리는 클로드 모네나 영국의 풍경화가죠. 터너, 그리고 피셔, 사르댕 등등을 다 결합해 놓은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설 읽다 보면 그림들이 많이 소개되거든요. 어떤 부인을, 릭상브르 대공인가요? 그 부인을 묘사할 때, 양산을 든 사람 묘사할 때 분명히 이 양산을 든 여인을 모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모네의 일출이죠. 이 일출 장면도 에르스티리가 그린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사도 함께 공부하시면은 대단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페르메이르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도서관에 가시면은 그림으로 읽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림에 관련된 문장들을 뽑아 넣고요. 그 그림들 옆에 화보를 실어놨습니다. 그 즐기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화가가 등장하거나 그림이 보이면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찾아보면은 아주 입체적으로 책을 읽어나갈 수가 있죠. 천천히 잃어버린 시절, 여러분의 잃어버린 시절을 우리 마르셀과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